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고3 4월 학력평가 화학원 해설을 맡은 박주원입니다. 자, 앞서서 제가 총평을 해드렸었는데요. 나는 좀 어려웠는데 선생님은 왜 쉽다 그러지? 이런 친구들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요. 오늘 분석하고 앞으로 부족한 부분 채워서 완벽한 실력을 갖춰보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번은 물질 X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하면서 그 X가 누군지 구해라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액화천연가스 LNG의 주성분이다. 우리 이제 가정에서 쓰는 가정용 연료를 얘기를 하겠죠. 구성하고 있는 원소는 탄소랑 수소이다. 즉 탄화수소이면서 LNG의 주성분 누구입니까? 바로 CH4라고 하는 얘 이름 메테인. 바로 메테인이 정답이 돼서요. 정답이 몇 번에 있었느냐? 2번에 있었습니다. 1번 문제는 뭐 언제나처럼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빠르게 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가 그거죠. 이게 화학 결합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세 번째 대단원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상대적으로 쉽게 생각하는 그런 단원의 문제가 나왔습니다. 문제를 좀 읽어보면 나트륨의 결합 모형과 다이아몬드의 구조 모형을 나타내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나트륨이 뭡니까? 대표적인 금속으로서 금속 결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럼 금속 결합은 어떻게 되어 있지? 금속의 양이온과 여기 플러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금속의 양이온을 얘기하고요. 그럼 금속이 잃어버린 전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 전자를 우리 뭐라고 하냐? 여기 마이너스라고 표현이 돼 있죠? 자유전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 자유전자 때문에 여러 가지 금속들의 성질이 있었습니다. 전기전도성이 좋다라고 하든지 힘을 가했을 때 부서지지 않고 변형되고 넓게 펴진 듯이 얇게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전성과 연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유전자 때문이었다라는 사실까지 좀 상기시켜 줬으면 좋겠고요. 다이아몬드 화학식은 그냥 C죠. 탄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땡글땡글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탄소 원자를 얘기하고요. 비금속인 탄소 원자끼리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결합은 공유 결합. 서로 전자를 나눠 가져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제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라고 합니다. 기억번. 요 기억이 자유전자가 맞네요. 맞죠? 기억은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니은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냐면 다이아몬드는 공유 결합 물질이다. 너무 당연한 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니은도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은 나트륨이 다이아몬드보다 크다. 당연히 금속인 나트륨은 고체나 액체 상태에서 둘 다 전기전도성이 있겠죠? 그죠? 다이아몬드는 어때요? 비금속들로 되어 있는 이 원자 결정인 다이아몬드는요. 고체 상태에서 전기전도성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근데 뭔가 C는 C고 공유결합을 하는 물질인데 전기전도성이 있었던 애가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연필심의 주성분이 되는 흑연 같은 경우에는 공유결합 물질 중에서도 전기전도성이 흐르는 예외적인 물질이 됐었었죠. 근데 지금은 다이아몬드를 얘기했기 때문에 디귿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고체 상태에서의 전기전도성은 나트륨이 다이아몬드보다 크다.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았으니까 정답은 5번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대단원에 해당하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과 그리고 화학결합과 관련된 공유결합, 화학결합과 관련된 세 번째 대단원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문제 발문에 분자 AB와 BC의 부분적인 양전하와 음전하를 표현하였다. 발문에도 힌트가 있네. 분자래. 분자는 언제 분자가 되죠? 비금속 원소들끼리 공유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독립적인 단위체가 되는 물질을 우린 분자라고 분류를 하는 것이죠. AB라고 하는 애가 있고 BC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요. 지금 전자를 나눠 가진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공유결합 물질에서 공유결합 분명히 전자쌍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 공유한 전자쌍은 A가 지분도 있고 B에도 지분이 있어요. 그럼 맞지? 근데 과연 정말 정확하게 반반으로 가지고 있을 것인가?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그 지분이 결정이 되냐면 공유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를 상대적인 숫자로 표현한 값
전기 음성도에 따라서 전기 음성도가 더 센 애가 혹은 더 큰 애가 전자쌍을 자기 쪽으로 치우치게 갖게 되는 것이고, 전기 음성도가 상대적으로 작은 애가 전자쌍을 약간 뺏기는 듯한 기분으로 양전하를 갖는다라고 정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개념에서. 그럼 지금 B 쪽이 마이너스고 A 쪽이 부분적인 플러스라는 얘기는 전기 음성도를 비교했을 때 누가 누구보다 크다는 거죠. A랑 B를 비교했을 때 B가 더 크다는 거. 그래서 B가 전자를 더 자기 쪽으로 땡겨와서 부분적인 마이너스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똑같이 적용하시면 돼요. B랑 C랑 결합을 했는데 B 쪽이 플러스고 C 쪽이 델타 마이너스야. 그럼 B, C를 비교했을 때 누가 크다? C가 전기 음성도가 크구나. 하나로 합쳐볼게요. 이 두 개를 하나로 합치면 결국에 A의 전기 음성도 제일 조그맣고요. 중간에 B가 낑기고 그 다음에 C의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크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지요. 기억번 A, B에는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결합의 극성을 따질 때는 뭐를 보면 된다? 두 원자 사이에 뭐가 0이 아니면 돼?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0이 아니면 지금처럼 극이 나눠지잖아요. 그런 걸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그럼 A, B 사이에도 이 두 원자 사이는 극성 공유 결합이고 B, C 사이에도 역시나 극성 공유 결합이겠죠? 전기 음성도의 차이가 빵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기억은 정답이고, 그다음 니은번 B, C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되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냥 봐도 0 안 되거든요. 쌍극자 모멘트가 0이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는 얘가 무극성 분자냐라는 건데, 얘들아 이거 지금 B랑 C 중에 C가 전기 음성도가 더 크다면서? 그럼 쌍극자 모멘트를 그리면 C 쪽으로 이렇게 치우치겠죠? 쌍극자 모멘트 값이 0이 아닌 어떤 값을 갖잖아요. 몇인지는 모르지만 0이 아니므로 얘는 무극성이 아니고 극성 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 땡. 그 다음에 디귿번 전기 음성도는 A가 C보다 크다. 그럴 리가. A는 가장 작아요. 디귿 틀렸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무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4번으로 넘어갑니다. 분자의 구조, 결합각도와 관련된 그런 문항이 출제되었는데, 문제에서 뭘 했냐면 BCl3랑 NH3의 결합각도를 표현한 거래요. BCl3랑 NH3 맞나? NH3의 결합각 중 하나이다. 그러면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H2O와 CH4의 결합각도의 위치가 1번에 있을지 2번에 있을지 3번에 있을지를 결정을 하래요. 그럼 우선은 BCl3 중심은 B죠. 붕소 주변으로 CL이 전자쌍의 반발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정삼각형, 평면 삼각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완벽하게 대칭으로서 이렇게 평면 삼각형을 만드는 구조를 선택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결합각도는 120도가 됩니다. 무극성 분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NH3는 붕소처럼 3개의 공유 결합을 하긴 하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 질소 원자의 비공유, 즉 공유하지 않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전자가 존재를 하게 되고요. H 3개랑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기 때문에 아까처럼 삼각형의 모양이 아니고 이건 무슨 모양이라고 한다? 삼각뿔의 모양이 됩니다.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과 공유 전자쌍 사이에 밀어내는 힘은, 반발력은 공유랑 공유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보다 더 커요. 그럼 결합각도가 어떻게 될 거냐면 이렇게 누르겠지. 여기 결합각도는 107도까지 작아지게 돼요. 107도.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일단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얘기를 한번 해보면 120도고 107도고 이쪽으로 갈수록 커지는 거니까 베타에 표현되어 있는 것이 지금 BCl3 120도를 표현을 한 것일 거고, 그 다음에 알파에 표현되어 있는 게 NH3일 거예요. 107도. 그 다음에 H2O 한번 해볼까요? H2O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통 원자 주변에, 중심 원자 주변에 2개의 원자가 있으면 직선이죠. 근데 얘는 직선이 될 수 없는데, 왜냐면 중심인 산소 원자의 비공유가 2개가 존재하거든요. 서로 엄청나게 반발을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반발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여기 결합각도는 몇 도까지 작아지냐면 약 104.5도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104.5도니까 어디에다 해야 돼요? 1, 2, 3 중에 0에서 107보다 작은 거니까 이쯤 오겠죠? 따라서 일단 H2O에 해당하는 거는 1번 영역이고 라고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CH4, 탄소가 4개의 공유 결합을 합니다. H.
전자쌍 반발 원리에 따라서 전자쌍끼리는 최대한 멀리 있는 걸 좋아해. 왜냐면 마이너스일 때니까 가까이 있으면 반발할 거잖아. 그렇게 해서 어떠한 모양을 선택하느냐? 지금 그림과 같이 정사면체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결합각도는 109.5도가 되죠. 109.5도는 어디랑 어디 사이냐면 107도랑 120도 사이 정도 되니까 한 요쯤 오겠지? 2번에 해당하는 것이 CH4다. 그럼 정답은 몇 번에 있냐면 2번에 있었습니다. 1, 2라고 표현된 거. 그래서 4번 문제 정답 2번이고요. 5번으로 넘어갈게요. 산염기 중화 반응이에요. 산염기 중화 반응? 산염기 반응 가나다가 나왔고요. 산염기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가역 반응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뭐 할 때는 우린 뭐만 하면 되냐면 양성자의 이동만 보면 돼요. H 플러스 이동. 그럼 브랜스테드 롤이 예산 H 플러스를 주게. 근데 남한테 내가 H 플러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걔는 브랜스테드 롤이의 산이야. 그리고 반대로 염기는 뭐냐면 화학 반응에 있어서 H 플러스를 남한테서 받을 수 있으면 나는 브랜스테드 롤이의 염기로 작용을 한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가나다 중에 H2O가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로 작용하는 반응만을 고르라고 합니다. 그럼 해봐야지. H2CO3가 H2O랑 만나가지고 변화를 봐봐라. H2CO3에서 H1이지 HCO3가 됐어. 왜? H를 줬잖아. 내가 남한테 준 거예요. 그럼 나는 산으로 작용을 했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반면에 옆에 있는 H2O는 어떻게 됐냐? H3O 됐어요. 왜요? H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염기로 작용했구나. H2O가 지금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HS가 어떻게 됐느냐? H2S가 됐습니다. H를 받았어요. 그럼 나 뭐로 작용한 거야? 염기로 작용한 거지. 옆에 있는 H2O가요. 지금 어떻게 됐냐면 OH-가 됐습니다. H를 제공했네요. 이 반응에서는 H2O가 브랜스테드 롤이 산으로 작용을 하게 된 것이고요. 다번 반응에서는 이렇게 생긴 게 NH 뿔이 됐잖아. H를 받았습니다. 그럼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로 작용을 했고 H2O는 OH-가 됐으니까 H를 제공하는 산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가역 반응이기 때문에 역반응에서의 산과 염기도 결정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문제에서는 H2O에 대해서만 물어봤기 때문에 굳이 하지는 않을게요. 얘가 염기로 작용한 거는 오로지 산산 염기니까 가번 하나밖에는 없습니다. 정답은 몇 번에 있냐면 1번에 있었어요. 5번 문제 정답 1번 해가지고 5문제를 풀이를 마무리했고요. 첫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6번 문제. 분자의 구조 혹은 공유 전자쌍이 몇 개고 옥텟에 만족하느냐 만족하지 못하느냐 결합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발문을 잘 읽어보시면 다음은 1, 2주기 원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1, 2주기 원소. 이렇게 결합에 참여하면서 1주기에 있는 원소 누구게요? 1주기에 수소랑 헬륨밖에 없어요. 헬륨은 18족 비활성 기체라서 매우 안정해요. 그래서 공유 결합을 한다든지 이온 결합을 한다든지 하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1주기 원소는 일단 누구야? 확실하게 수소를 얘기하는 거고. 나머지 애들은 2주기 리베, 붕탄, 질산, 플루오린까지 누군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X가 공유했어요. 공유한 8개 중에 몇 개만 내 거니? 4개만 내 거잖아. 내 거에다 제가 노란색을 해볼게요. X 거 이거 하나, 오른쪽 왼쪽 상관없지만 위아래 상관없지만 하나, 둘, 셋, 4개. 그럼 X는 정체가 뭐냐? 원자과 전자가 4개래요. 2주기에 있으면서 결합을 4개 할 수 있는 원자? 2주기의 14종 원소는 누구죠? 얘는 바로 탄소가 됩니다. X가 탄소야. 그리고 Y는 되게 쉬워. Y는 결합 1개 했어. 얘는 전자 자체가 지금 하나야. 누굴까? 수소겠죠. 1번 수소. Y는 수소가 됩니다. 그럼 X랑 Y가 누군지 결정했으니까 Y는 일단 H예요. 이것도 수능 특강에서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요. 다 원자 이온 두 종류가 출제가 굉장히 자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일단 뭐부터 쓸게 답부터. 이거랑 이 2개, 암모늄 이온이랑 하이드로늄 이온에 대한 이런 그림은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됩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이. 그 중에 얘는 누구인가를 살펴보면 봐봐. Z는 하나, 둘, 셋, 4개. 선생님 그러면 Z도 탄소인가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죠. 전자 하나를 잃어버렸어. 그럼 지금 4개가 표현되어 있다는 건 원래는 몇 개였다는 거야? 원자과 전자가 5개였다는 거야.
그럼 얘는 누구? 2주기의 15족 원소. 바로 질소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질소. 이 그림이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X, Y, Z를 다 결정했고요. 기억번에서 X, Y4에서 X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X, Y4에서 X는요, 옥텟에 만족했습니다. 8개의 전자를 최외곽에 채웠습니다. 기억 정답이고, Z의 원자과 전자 수는 5개이다. 그렇죠. 이거 실수했으면 안 돼요. 원자과 전자의 개수는 조개 1의 자리의 숫자로서 5개가 맞습니다. 니은 맞고, 디귿번의 공유 전자쌍의 개수는 Z2가 Z2, N2는 이렇게 3중 결합이겠죠? 3개. 그다음에 Y2의 3배이다. Y가 뭐였지? H였죠? H는 결합을 하나 하니까 비공유는 그리지 않았습니다. 3개, 1개니까 정확하게 3배이다. 디귿이 정답이겠죠. 6번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갈게요. 7번. 7번에서는 각각에 해당하는 가나다가 누군지를 결정을 하면 됩니다. 1s, 2s, 2px인데 들어있는 전자의 주양자수가 주양자수는 이거잖아. 전자 껍질 1, 2 이거 얘기하는 거니까 1인가? 1인 거 하나밖에 없어. 그럼 가에다가 1s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니오니까 얘는 n이 1이 아니었다라는 뜻이고 들어있는 전자의 부양자수가 1인가? 자, 아직까지도 부양자수랑 오비탈의 종류를 외우고 있지 못한 친구들은 이거 안 돼. 이제 꼭 알아야 돼요. L값 0, 1, 2까지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비탈의 종류가 L값이 0, S오비탈의 L값이 0이에요. 그리고 L값이 1이다, 그럼 P오비탈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L값이 2다, 그게 D오비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문제에서 D오비탈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적어도 L값이 0인 오비탈이라고 하면 바로 S오비탈 얘기하는 것이고 L값이 1이다라고 하면 P오비탈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1이냐? 그러면 2, PX. 그 다음에 1 아님 0이겠지? 여기는 1, ES죠? 여기는 ES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순서대로 하시면 2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이었고 8번 갈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자, 뭐 산화수 계산하는 거 그렇게 문제가 출제되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 전기음 성도를 비교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문제에서 줬어. 전기음 성도의 크기가 일단 전기음 성도가 뭔지 이제 아셨죠? 공유한 전자쌍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의 세기, 상대적인 세기를 얘기하고요. X, Y, Z. 자, 지금 Y에 뭐 산화수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산화수를 결정 지을 때 사실 이온 결합 물질은 되게 쉬웠어요. 왜냐면 그 이온이 갖고 있는 전하 자체가 산화수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NaCl 얘네들의 산화수를 구해라라고 하면 얘는 그냥 플러스 1, Cl은 그냥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명확하게 누군가 전자를 잃었고 누군가 전자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하가 결정이 되지만 말 그대로 공유한 거 같이 나눠 가졌을 때는 누가 완벽하게 전자를 뭐 포기하고 누군 전자를 무조건 뭐 양보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때는 공유결합에서의 산화수를 결정할 때는 전제 조건이 필요했어요. 어떤 게 필요했느냐? 전기음 성도가 큰 애가 전자쌍을 모두 다 차지한다. 전자를 다 데려오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2개 데려왔으면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다음에 이온 결합처럼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X, Y, Z로 구성된 이 분자에서요. 지금 누구야? X가 제일 크고 Y, 그 다음 Z래. X랑 Y를 비교를 해볼게요. X는 2개의 결합을 Y랑 하고 있는데 Y보다 내가 힘이 세. 그러면 이 4개 중에 2개의 전자를 내가 얘 것까지 데려온 거야. 그럼 원래 가지고 있는 2개 말고 2개가 나한테 더 왔으니까 나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Y랑 Z 부분을 볼게요. Y가 Z보다 전기음 성도가 커요. 반대로 얘기를 하면 Z는 힘이 없어. 그래가지고 지금 결합을 하나 하고 있는데 Y로부터 내가 전자를 뺏기는 거야. Y가 전자 데려가. 그럼 나는 원래 하나 있었는데 하나 뺏겼으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뭐 뺏기고 뺏어 오고의 관계를 사용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전기적 중성이잖아. 그럼 합쳐가지고 0 되게끔 만드시면 돼요. 마이너스 2고 플러스 2야. 얘는 지금 2개를 뺏겼고 어떻게 됐어? 하나를 데려왔어. 그럼 얘는 플러스 1의 산화수. 그럼 A는 플러스 1. 이라고 쓰시면 되는 것이고요. 똑같아요. Y랑 Z, Y랑 Z, Y랑 Z가 지금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Y가 Z보다 전기음 성도가 크다라고 치면은 공유한 전자쌍을 자기가 데려오겠죠.
하나 데려오고 하나 데려오고 하나 데려올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될 거고 Z는 하나씩 뺏겼으니까 플러스가 될 거예요. Y의 산화수니까 여기 마이너스 3이 될 겁니다. 문제는 A 더하기 B를 구하시오 라고 있었어요. 정답은 2번이고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제가 눈여겨볼 문항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문제가 되겠고요. 개념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과탐은 결국에 변형된 자료를 누가 더 많이 연습하고 누가 더 많이 익숙해져 있느냐가 고득점을 결정짓는 요인이 됩니다. 개념은 쉽지만 자료의 변형에 내가 익숙해지지 않는다면 이거 쉬운 건데 이거 틀릴 그런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 좀 길었죠. 원자 가나다에 대한 자료이고 가나다는 각각 X 원소인데 지금 질량수가 N짜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M이 먼저네. M 이렇게 있고 NX 그 다음에 LY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자, 그리고 X의 평균 원자량이 63.6이다. 이런 거 밑줄 치셔야 돼요. X의 평균 원자량이 63.6이래. 평균 원자량. 그리고 원자량은 MX가 맞네. MX가 NX보다 크다. 원자량. 똑같은 X인데 제가 더 무거운가 보지 뭘. 그렇게 보시면 돼요. 평균 원자량을 준 거 보니까 뭔가 구해내는 그런 과정이 문제에서 묻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이고요. 일단 제가 무슨 얘기부터 해드리고 싶냐면 X랑 X는 지금 화학적 성질은 어떨까? 똑같겠지. 얘나 둘 다 X예요. 원자 번호랑 양성자의 개수는 똑같아요. 근데 지금 뭐가 다른 걸까요? 질량수가 달라요. 우리 이런 애들 뭐라 그러지? 동위원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동위원소는 원자의 번호는 같아요. 원자의 번호는 양성자의 개수가 결정하는 것이죠. 원자 번호는 같지만 동일 뭐가 달라서 중성자 수가 달라서 양성자랑 중성자의 합인 질량수가 서로 다른 관계에 있는 원소들을 우리가 동위원소라고 해요. 그럼 생각해봐라. 가나다 중에서 XM짜리, XN짜리, YL짜리가 있다라고 치면은 일단 얘네들은 동위원소 맞지? XX니까 Y는 얘랑은 다른 거야. 동위원소 관계가 아니에요. 동위원소로 가능한 경우는 일단 두 개예요. 가랑 나가 될 것이냐, 뭐 나랑 다가 될 것이냐, 가랑 다가 될 것이냐를 따졌을 때 이 둘이 가질 수 있는 조합은 우선은 뭐가 달라야 된다?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야 되거든요. 왜? 동위원소의 뜻이 그거라며. 동위원소의 뜻은 중성자의 개수가 달라야 된대. 중성자의 수를 봐봐. A, B야. 그러면 내가 가나다를 얘네들이랑 매칭을 시킬 때 가와 나 혹은 뭐 가랑 다 일단 세 개 먼저 써놓고 갈게요. 나랑 다 이렇게 있었을 때 탈락시켜야 될 게 있지? 요거는 안 돼. 이 둘이 XM짜리, XN짜리를 차지할 수는 없어요. 동시에 그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과연 누구인가? 가랑 다를 해도 중성자 수가 A이고 B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나랑 다를 해도 중성자의 개수가 A, B이기 때문에 가능해요. 여기서는 뭘 생각해야 될까? 숫자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보면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 우리 왜 탄소 질량수 12짜리랑 뭐 13짜리가 자연계에 존재한다. 평균 원자량 계산해봤더니 뭐 12.011이더라. 이런 거 개념학습에서 굉장히 열심히 했었잖아요. 그 얘들아, 일단 자연계에 이 두 가지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12짜리가 많은 거야? 13짜리가 많은 거야? 평균이 이거래. 당연히 몇인지 지금 계산 안 했지만 12짜리가 엄청 많은 거구나. 그러니까 평균을 했을 때 12.011 이렇게 나온 거구나 라는 생각할 수 있죠. 보세요. 내가 만약에 이 XM짜리랑 XN짜리를 나와 다라고 가정을 했다라고 치자. 그럼 자연계에 64짜리 X랑 뭐 질량수랑 지금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쓸게요. 65짜리가 있대. 몇 %씩 있겠지. 64짜리랑 65짜리의 평균을 냈어. 근데 그 평균이 63.6이 나올 수 있나요? 절대 못 나오죠. 63.6보다는 큰 숫자가 나오겠지. 뭐 64에 가까운 게 나올 수도 있고 65에 가까운 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5는 안 돼, 63.6은 안 된다는 거야.
즉 여기서 우리는 얘를 지울 수 있어요. 얘가 안 되는군 이렇게 요 값으로 지웠어요. 그럼 정확하게 가, 다는 XM짜리랑 XN짜리를 얘기할 겁니다. 근데 원자량이 M짜리가 N짜리보다 더 무겁다면서요? 63짜리고 65짜리니까 얘가 뭐가 되고 M짜리 X가 되고 얘가 N짜리 X가 되고 얘가 L짜리 Y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됐죠? 일단 뭐가 뭔지는 결정했고요.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의 설정을 이제 해볼 텐데 이거 지울게. 기억번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느냐? X가 N짜리 X이다. 가가. 그럼 기억은 맞죠? 우리 방금 결정했잖아. 얘는 이거라고 했으니까. 정답. 니은번 전자의 개수는 나와 다가 같다. 전자의 개수? 원자는 전기적 중성. 그래서 원자에서 원자의 번호는 양성자 수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양성자 수랑 같고 전기적 중성이니까 전자의 개수랑 같다. 근데 나랑 다는 뭐예요? 서로 다른 원소예요. 원자 번호 다르겠지? 그럼 전자의 개수는 다를 겁니다. 근데 같다라고 했으니까 니은 틀렸다. 그 다음에 디귿번. X의 동위원소 중에서 M짜리 X의 비율이 30입니까? 이거 계산하라고 63.6을 준 거잖아요. 그럼 평균 원자량 계산하는 식 한번 적어봅시다. 평균 원자량 63.6은요. 어떻게 나오는 거냐? 63짜리부터 쓸게. 63짜리가 전체 100 중에 퍼센트 모르죠? 일단 내뜰게요. 그 다음에 65짜리가 전체 100 중에 얼마? 지금은 이걸 물어봤으니까 요걸 미지수로 둘게요. 얘가 자연계에 뭐 X% 있다 라고 할게요. 선생님 우리 Y라고 쓰면 되나요? 안 되지. 1차 방정식이잖아. 지금 방정식을 풀려면 미지수가 한 개여야 돼. 자연에 2개밖에 없대요. 2가지. 2가지 중에 얘가 X를 차지한대요. 나머지는 100 중에 X를 뺀 만큼의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겠죠.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 계산을 하게 되면 100을 다 곱할게. 6360은 63에다가 100-X 더하기 65X가 됩니다. 따라서 60은 몇 X? 2X가 돼요. X는 30이다. 우리 I의 얘를 X로 잡아놨으니까 30%구나. 따라서 디귿은 정답. 9번 문제의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요.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잘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으나 다 써야 돼. 다 써먹어야 돼. 동위원소의 정의가 무엇이었는지, 평균 원자량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요 3가지 경우의 수 중에 얘가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한다라는 거. 네, 마지막으로는 계산 과정까지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갈게요. 보통 이게 pH 계산하는 게 이렇게 간단하게 안 나와요. 근데 이번 4월 학평에서는 좀 간단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25도씨고요. H3O+의 몰 농도를 표현하였다. 25도씨 읽자마자 써야 될 거. pH 더하기 POH가 14다. 이 문제에서는 굳이 필요 없지만 KW 이온화 상수를 한번 써볼게요. 1.0 곱하기 12-14다. 여기다 직접 쓰자. pH, POH. H3O+의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는 게 pH 값이죠. 그러면 여기다 마이너스 로그 취해봐라. 상용 로그가 로그 10의 12 1이죠? 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pH 9가 돼요. 그래서 pOH 어떻게 구할까요? pOH는 14에서 pH 빼면 되죠. 그럼 14에서 5를 빼면 여가 9가 되고 14에서 9를 빼면 pOH가 5가 되겠죠. 자, 문제는 나가 가보다 큰 값. 나가 가보다 큰 값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본에서는 뭘 물어보고 있느냐? 기억에서는 물의 이온화 상수. 이온화 상수는 뭐 의존 함수예요? 얘는 온도. 오로지 온도에 의해서만 변합니다. 근데 지금 온도는 픽스야. 25도씨래요. 그러니까 둘이 똑같다라고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니은번의 수소이온 농도지수 pH. pH는 나가 가보다 크죠? 니은 맞아요. 디귿번에서 막 헷갈렸다라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OH-의 몰 농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얘가 pH가 크니까 게다가 7보다 크니까 염기성일 거잖아. OH-의 농도가 나가 다보다 크겠지. 잠깐 정리를 하고 가면 25도씨 기준으로 쓰는 거예요. 산성, 중성, 염기성의 성질들, 특징들. 중성, pH 7. 14에서 7 뺀 거가 POH니까 POH도 7이겠지?
그 다음에 산성은 pH가 7보다 작고 pOH는 7보다 큰 경우를 얘기를 하고요. 염기성은 pH는 7보다 크고 pOH는 7보다 작은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됐고, 산성이 크대. 그 말은 H3O+ 혹은 H+의 농도가 어떤 거야? 큰 거야. 얼만큼? 7보다 pH가 작기 때문에 얘는 1.0 빼고 쓸게요. 마이너스 7승몰 농도보다 클 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거랑 OH-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이기 때문에 OH-의 몰 농도는 뭐보다 작다? 10의 마이너스 7승몰 농도보다 작을 때를 우린 산성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중성인 경우는 얘네 둘이 다 10의 마이너스 7승일 때. OH-가 순수한 물에서 똑같은 몰농도로 존재를 하는데 마이너스 7승 몰농도일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염기성일 때는 다 반대로 뒤집으시면 됩니다. H3O+가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몰농도보다 작아서 그 다음에 OH-는 1.0 곱하기 저긴 안 썼는데 10의 마이너스 7승보다 클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pH가 더 큰 나가요. 가보다 OH-의 몰농도가 크겠죠. H+의 몰농도는 작을 것이고.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갈게요. 이주기 바닥 상태 원자에 대한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도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잘 학습을 해주셨다면 11번 문제도 빠르게 푸셨을 것 같은데요. OFMgAl 중에 하나이다. OFMgAl. 그럼 딱 봤을 때요. 8번, 9번 얘네 둘은 주기로 따지면은 두 번째 주기에 있는 애들이죠. 2주기 원소들이고 마그네슘 12번, 알루미늄 13번 얘네는 3주기에 있는 원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홀전자의 개수 좀 밑에다 적을게요. 2, 1, 0, 1 이런 거요. 저는 다 외우고 있으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나오는데요. 수험생 여러분들도 이제 그냥 바로 나와야 돼요. 10, 1, 2, 3, 2, 1, 0에서 16족, 17족, 2족, 13족, 2, 1, 0, 1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효액 전하가 기억나세요? Z 이펙트라고 쓸 건데 이 유효액 전하의 그래프가 있었거든? 어땠냐면 대략적으로 저거 그린 거예요. 요런 게 있었어. 같은 주기에서 여기 같은 주기고 여기 같은 주기예요. 같은 주기에서 유효액 전하는 언제 크냐면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컸어. 원자 번호 커질수록 Z 이펙트가 커졌었어. 물론 가려막기 효과도 증가하지만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커져요. 그리고 이렇게 확 내려갈 때는 언제였냐면 주기가 바뀔 때. 주기 체인지. 그렇게 따지면 네온, 나트륨 이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보자. O랑 F가 같은 주기다? 그러면 유효액 전하가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가 누가 더 크겠어? 번호가 큰 애가 크겠지. 이게 더 클 거야. 이런 식으로. Mg랑 AL을 비교했을 때도 누가 더 클까? 알루미늄이 크겠지. 됐고. 일단 홀전자의 개수를 2개 연계를 아예 줬네요. 그럼 나가 누가 되고 8번으로 고정이 되고요. 라가 마그네슘으로 고정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플로리는 산소보다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가 어때야 돼? 커야 돼. 4.45보다 큰 값을 찾으시면 돼요. 가랑 다 중에서. 얘는 작잖아. 얘는 뭐가 될 수 없어? 플로린이 될 수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유효액 전하를 갖는 다가 누가 되고 플로린이 되고 여기가 알루미늄이 되는 거예요. 알루미늄이랑 마그네슘을 비교했을 때는 알루미늄이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가 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마그네슘이 갖고 있는 게 X고 알루미늄이 4.07이라면 마그네슘이 이거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잖아. 원자 번호 작으니까 4.07보다 작은 값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쓸 수가 있고요. 물어보지 않았지만 홀전자의 개수 여기다가 쓸게 1개, 그다음에 여기도 1개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라는 마그네슘이다. 라는 마그네슘이다. 기억 정답이고 니은번 X는 4.07보다 크다. 아니죠. 클 수 없어요. 니은 땡. 디귿번 원자 반지름.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가는 3주기의 13족 원소고 누구랑 비교했지? 다는 2주기의 17족 원소예요. 그냥 봐도 제가 크지. 근데 이거 너무 그렇게 대충 얘기하면 안 되니까
2주기, 3주기는 전자 껍질의 개수를 얘기합니다. 무조건 3주기 원소라고 해서 2주기의 모든 원소보다 사이즈가 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너무 명확해. 2주기의 17쪽에 있는 플루오린은 여기 있어. 그리고 알루미늄 한 대략 여기쯤 있다라고 치면은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액 전하가 커지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져. 좀 세게 당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되게 작은 축에 속하는데 알루미늄은 일단 2주기, 3주기를 비교했을 때 같은 족을 비교하면 3주기 애들이 더 사이즈가 클 것이고 게다가 얘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작아지는데 꽤 왼쪽에 있어. 그렇다면 플루오린보다 알루미늄의 반지름이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D급번에서 얘기하는 대로 가가 나보다 크다는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이요. 12번 문제가 되겠고요. 용액의 농도에서 나올 법한 문제가 나왔는데 조금 더 꼬았으면 더 어려워졌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50에다가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녹았어요. 문제 조건을 보시면 어떤 말이 나왔냐면 화학식량이 100이래요. A의 화학식량 100이다. 몰수를 계산해야 되나 보죠? 저는 뭐 여러분이 편한 대로 사실 계산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0. 몇 소수점이 나오면 실수를 좀 많이 하는 편이어서 뭐를 많이 사용하냐면 단위를 1몰, 1000mm몰. 그러니까 우리 우유 마실 때 보면 1리터가 1000ml잖아요. 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1000 빼면 1000ml몰이 1몰이거든요. 지금 부피가 다 밀리리터, 여기도 밀리리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밀리리터에 해당하는 이 밀리몰로 계산을 하면 그래도 소수점이 좀 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수월하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편한 대로 난 소수점 괜찮은데? 라고 하신다면 그냥 몰이랑 리터로 계산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여기 이거랑 A 4g을 녹였어요. 그 다음에 증류수를 부어가지고 부피를 250을 맞췄어. 그럼 간단한 사실 뭐냐면 이 안에 녹아있는 A 용질의 몰수는 뭐랑 뭐의 합과 같다? 여기 넣어준 여기 안에 들어있는 A 용질의 몰수랑 이 A 용질의 몰수의 합과 같다. 그거 이용하시면 돼요. 왜냐면 내가 뭐 또 다른 걸 추가한 게 아니고 이거 두 개 녹인 데다가 순수한 증류수만 추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수는 그 합과 같다를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몰농도랑 몰수 계산하는 식에서요. 어떻게 해? 자, 이것도 뭐 외우면 어려워요라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적어보면 몰농도가 단위 부피란다. 용질의 몰수. 용질의 몰수를 용액의 부피로 나누는 거잖아요. 용액 부피. 그럼 식 한 번만 정리할게요. 용질의 몰수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주어져 있는 몰농도에다가 용액의 부피를 곱하면 되는 것이죠. 다 나와 있어.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용질의 몰수. 여기도 몰농도에다 부피 곱하면 용질의 몰수. 됐죠? 자, 이 마지막으로 만든 이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몰수 전 밀리몰로 계산할 겁니다. 0.2 곱하기 250. 요 계산한 게 뭐랑 똑같으면 되냐면 여기 녹아있는 거랑 여기 녹아있는 거의 합과 같으면 돼요. x 곱하기 100, 그럼 100x죠? 100x 더하기 얘는 4g. 이거 어떻게? 몰수로 바꿔야죠? 뭐로 나눌 거야? 화학식량으로 나눌 거예요. 네, 여기서 조금 주의해야 될 게 화학식량이 100이니까 4g에 해당하는 몰수는 100분의 4몰이죠. 저는 지금 뭘 쓰고 있죠? 밀리몰을 쓰고 있죠? 얘를 밀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1000을 곱하면 돼요. 그럼 얘는 40ml몰이 되겠습니다. 더하기 40. 이거 계산하면 여기가 50이잖아. 따라서 100x는 10이야. x는 0.1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그래가지고 0.1에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1번. 그러니까 용액의 몰농도와 관련해서 이렇게 뭐 희석시키거나 혹은 뭐 혼합하는 유형에서는요, 항상 사용하는 게 똑같아요. 용질의 몰수를 계산을 해가지고 몰수의 합과 같다. 혹은 그냥 희석만 시킨 것이라고 한다면 희석시키기 전과 희석시키고 나서는 뭐는 변함은 없다. 몰수가 변함이 없다. 이렇게 용질의 몰수가 변함이 없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 드렸지만 굳이 밀리몰로 고치지 않고 몰수랑 리터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정답 골라봤고요.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사이의 거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얘는 Na 플러스랑 X 마이너스 사이의 결합을 얘기한대요. Na 플러스랑 X 마이너스.
X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온 결합을 하겠죠? 양이온과 음이온이니까 얘는 이온 결합할 거예요. 이온 결합을 할 때 정기적인 중성을 맞추어야 되잖아? 이온 결합 물질이 정기적 중성이니까 1+짜리고 1-짜리예요. 그럼 X가 몇 족 원소일까요? NaCl 같은 17족 원소겠죠. 전자 하나를 얻어가지고 결합에 참여하는 거. 17족 원소라는 사실을 일단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어디야? 여기야. 에너지가 제일 낮은데. 에너지가 제일 낮다라는 것은 결합의 형성 지점을 얘기를 해요. 결합을 한다는 거는 내가 따로 있는 것보다는 뭔가 좋은 점이 있으니까 결합을 하겠죠. 화학에서는 결합을 한다,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라고 치면 가장 안정하다. 이 안정을 이루기 때문에 결합을 하겠지. 안정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때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여기예요. 근데 표현을 안 했죠. 자, 뭘까요? 기억번부터 바로 갈게요. 가에서 Na+랑 X-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하다라고 하는데요. 가번이요. 양이온이랑 음이온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전체적으로 이쪽이 아니고 마이너스 쪽에 있어요. 그러면 점점 인력이 반발력보다는 여기서 큰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긴 뭐야? 제일 낮아진 지점,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 둘, 인력이랑 반발력을 합쳐서 그 합이 0이 되는 지점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인력이랑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는 부분이요. 합해서 0이란 뜻이 아니야. 균형을 이루는 부분에서 결합이 형성이 되고요. 여기는 왜 점점 높아질까요? 너무 가까워진 거야. 그래서 인력보다 반발력이 더 크게 작용해서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지점에서는 인력이 반발력보다 우세하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니은번 X가 236이냐? 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X가 어디 있어? X, Y. 여기 X를 얘기하는 거구나. 이게 236이네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온 사이의 거리, 결합이 형성됐을 때의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NaX가 236, NaY가 250이라고 해요. 저건 뭐니? 이거는 결합이 여기서 형성됐다는 뜻이 아니고 그냥 에너지가 0인 부분을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236이 아니겠죠. 니은번 틀렸고. 일단은 X랑 Y에 대한 어떤 특징도 좀 잡아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Na+랑 X-, Na+랑 Y-의 결합인데 일단은 공통이 얘잖아. Na+의 사이즈는 똑같겠지? 그럼 이온 사이의 거리를 결정짓는 요인은 X-의 사이즈랑 Y-의 사이즈가 결합이 형성됐을 때의 거리를 결정지을 것 같아요. 누가 더 크죠? NaY가 더 커요. 그 말은 뭐냐면 X랑 Y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원자 번호가 크냐? 같은 17족 원소니까 X보다 Y의 원자 번호가 커서 이런 식인 거지. 만약에 플루오린이랑 CL이랑 뭐 BR 이렇게 쓰면은 2주기, 3주기, 4주기 이런 식으로 껍질이 많아지니까 사이즈가 커지는 것처럼 원자의 번호가 Y가 X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니은번 틀렸고 디귿번에서는 1기압에서 녹는 점 NaX가 NaY보다 높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이건 어떻게 결정합니까? 언제 녹는 점이 높지? 인력이 세면. 거리는 그럼 가까운 게 좋겠지. 거리 멀면 인력이 세겠니? 거리는 가까운 게 좋을 것이고 전하량의 합이에요. Q1 곱하기 Q2. 이게 클수록 서로 땡기는 인력이 클 거예요. 인력이 크면 그만큼 녹는 점이 높아질 겁니다. 생각해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1,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 1이니까 여긴 똑같아. 근데 R값이 어땠죠? 결합이 만들어졌을 때의 거리가요. NaX가 더 짧았어요. 더 짧으니까 녹는 점은 어떨 거야? 더 높겠지. 디귿번이 맞는 설명이 되는 거야. 정답은 기억 디귿해서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갔어요. 14번은 열심히 읽었는데 너무 좀 싱겁게 나왔죠. 근데 실제 우리 모의평가라든지 수능에서는 계산하는 거 나올 겁니다. 이거는 열량을 계산하라는 말도 안 했어요. 간이 열량계 어쩌고저쩌고 했습니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고요. A, B, C. A 같은 경우에는 T1 처음 온도랑 최종 온도를 비교했을 때 온도가 어떻게 됐니? 높아졌어. 이거 무슨 반응이야? 발열 반응이야.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고 에너지가 감소하는 반응은 발열이죠. 그다음 B 같은 경우에는 녹였을 때 25도랑 21.3도니까 낮아졌어. 이렇게 된 거잖아. 얘는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는 에너지가 증가하는 흡열 반응. 그다음 C 같은 경우에 증가했죠? 그럼 발열 반응이야. 문제가 뭐였냐면 고체 ABC 중에 물에 용해되는 반응이 발열 반응인 것만을 고르시오. 그럼 누구누구? A랑 C.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뭐 100g 있고 5g 있고 해가지고 뭔가 계산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14번 쉽게 해결했습니다.
15번이요. 좀 잘 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로 제가 또 뽑아왔었죠. 문제 읽어볼게요. 원자 번호가 연속인 3주기 원소의 바닥 상태라고 합니다. 원자 번호 연속이고요. 3주기예요. 숙련된 친구들은 되게 빨리 풀었을 텐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써드리면 3주기잖아요. 그럼 3주기를 떠올리면은 나트륨부터 아르곤까지가 있는데 s오비탈에 들어있을 수 있는 총 전자의 개수면서 3주기인 거. 3주기 1주기면 나트륨이죠. 나트륨에는 s오비탈의 전자 몇 개 들었어? 5개 들었죠. 마그네슘부터 아르곤까지는 s오비탈의 전자 몇 개? 3s2까지 해서 6개 들어있는 거죠. s오비탈에 들어있을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5개 또는 6개. 5개에서 6개가 끝이야. 끝이야. 4s까지 넘어가면 3주기가 아니잖아. 그다음에 p오비탈에 들어있을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나트륨이랑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2p6까지만 채워지고 3p까지 안 채워지는 경우를 얘기하고 아르곤까지 간다라고 하면 3p6까지 채워져서 맥시멈 12개까지의 전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보자. Y축이 s오비탈의 전자의 개수 분의 p오비탈의 총 전자의 개수인데요. 지금 이게 원자번호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하고 있어요.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은 언제일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생각해 보자. 이게 5개, 6개면 이거분의 이거가 5분의 6이 됐죠? 근데 6개랑 6개면 몇이 돼요? 1이 되죠, 일단 비율이. 6개랑 그 다음부터는 7개, 8개, 9개, 10개, 11개, 12개면 1보다 다 크죠. 즉 최소값은 1이라는 거야. x가 나왔어요. 그럼 언제 1이냐? 이건 암기하고 있는 친구들 바로 풀었겠죠? 마그네슘이 바로 1입니다. 왜? 1s2, 2s2, 2p6, 3s2라고 해가지고 s오비탈의 전자 6개, p오비탈의 전자 6개 채워져 있거든요. 그럼 얘가 12번이면 얘는 하나, 원자 번호가 작으니까 나트륨이 될 것이고 뭐 안 물어봤지만 여기 이거분의 이거 몇이냐고 물어본다면 5분의 6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는 13번 알루미늄은 6분의 7이 되겠죠. 자, 여기도 안 물어봤으나 만약에 뭐 물어본다라고 치면 6분의 7이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14번 규소 6분의 8 여기도 요래 해가지고 6분의 8, 3분의 4 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다 했네요. 기억번부터 x는 1이다. 그렇습니다. 최소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은 x가 1이 되고요. 니은번 다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는 7개다. 전자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 빨간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6, 6, 7, 8 뒤에 있으면 9, 9, 9, 9 그러면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개수는 7개. 니은번이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홀전자의 개수는 라가 가보다 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홀전자의 개수는 초록색으로 쓸게요. 1, 0, 1, 2 라가 더 크죠? 그 디귿번 정답입니다. 15번은 기억, 니은, 디귿해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주셔야 되겠고요. 각각의 경우에서 몇 개의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있느냐 그리고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전자가 몇 개 채워져 있느냐 이 정도는 이제는 막 전자 배치 일일이 해서 구해야 될 게 아니고요. 바로바로 튀어나올 수 있게끔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16번. 그나마 여기서 좀 계산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이 유형은 앞으로도 계속 출제가 될 거예요. 잘 봐두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 두 가지다. 그럼 떠올리는 거. 같은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래. 아보가드로 법칙을 이용해야겠군. 아보가드로 법칙 세 가지가 있지만 그냥 전 이것만 쓸게요. 기체의 부피는 기체의 몰수에 비례한다. 그럼 C2H6, C3Hy 요래 나와 있는데 H의 원자량 1이고 C의 원자량 12이다. 이건 문제 조건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저는 바로 쓰겠습니다. C2H6랑 C3Hy의 세 줄 쓰기. 얘네들의 질량이 몇 대 몇입니까? 3W 대 2W니까 3대 2입니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몰수비요. 몰수비는 뭐에 비례한다고? 부피비에 비례한다고. 부피에. 2V 대 V니까 2대 1이요. 세 줄 써야죠. 한 줄 남았어요. 한 줄은 못 쓰는 거죠. 분자량의 비를 쓰는 것이죠. 분자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혹은 분자량 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질량을 뭐로 나누는 거야? 몰수로 나누는 거잖아. 그럼 2분의 3대 2야. 정수로 고치면 3대 4가 되는 거예요. 분자량의 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 y가 몇이고 x가 뭔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 남은 거 있죠? 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야. 몰수는 질량을 분자량으로 나눠서 구해. 다시 정리할게. 그럼 질량은 몰수에다 분자량을 곱해서 구하는 것이고 분자량은 질량을 몰수로 나누는 거야. 왜 이렇게 어려워요? 라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아니야. 그냥 하나의 식을 제가 위에 있는 거 그대로 정리했고 밑에 있는 분모에 있는 거를 얘를 따로 빼서 정리한 것 뿐이에요. 옛날에 산수할 때 많이 했던 거 그거 지금 쓴 거예요. 지금 질량이고 질량이니까 이거 쓰면 돼요. 몰수에다가 원자량 곱해가지고 질량을 구하면 되거든요. C3H2Y입니다. H는 1몰당 지금 원자량이 1이래. 근데 그런 애가 몇 개 있어? Y야. 제가 지금 구한 게 H의 질량이에요. C3H2Y에서. 그 다음에 탄소는요. 개수에다가 원자량 곱하면 된다면서요? 3개. 원자량 몇이지? 11에. 이게 몇이야? 9래. 그럼 Y 나왔죠? Y가 4가 됩니다. 아, 얘가 이거구나. C3H4구나. 그럼 분자량이 몇이 되죠? 원자량을 다 합치면 되죠? 12짜리 3개랑 1짜리 4개 합치면 얘가 분자량이 40이에요. 30대 40, 3대 4죠? 얘가 40이면 C2HX라는 애의 분자량은 30이구나. C 2개의 H 몇 개여야 그 합이 30이 되느냐? C 2개 하면 24죠. 그러면 1자리가 6개 있어야 되겠지? C2H6가 됩니다. 정답을 구해보도록 하죠. 뭘 물어보고 있지? 기억번에 기체의 몰수는 C2HX가 C3HY의 2배이다 라고 했는데 이거 적용하면 되죠. 2대 1이니까 정확하게 2배. 맞죠? 기억번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니은번. 분자량 B는 3대 4다. 맞잖아. 세 줄 쓰기에서 바로 구했던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X는 6이다. Y는 4가 되고요. X는 6이 됩니다. 디귿이 맞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해서 정답을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익숙해지면 정말 여기저기 쓰기 좋아요. 세 줄 쓰기. 아직도 이 왔다 갔다 하는 자유자재로 안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막 어려운 문제 풀려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일단 기본으로 요것들을 이용하는 문제들이 여러 개 반복해서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16번 문제였어요. 세 번째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17번이 되겠고요. 이온화 에너지랑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와 관련된 문제. 원소의 주기적 성질 문제가 보통 이렇게 뒤까지 나오지 않는데요. 이번 시험에서는 세 번째 페이지 마지막 문제까지도 이렇게 침투를 한 것으로 봐서 난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X, Y, Z는 각각 Na, Al, K 중에 하나래요. 순서대로 안 썼어요? 그냥 누가 누군지 우리는 알아내야 돼요. 근데 딱 이게 냄새가 나지 않아요? 11번, 19번인데 이 둘은 공통점이 뭐냐면 1족이야. 같은 족. 즉 나트륨이 3주기에 이렇게 1족에 있다면 칼륨은 4주기에 1족에 있어. 알칼리 금속들이고요. 화학적 성질이 유사하지만 사이즈를 비교를 하면 당연히 껍데기 4개인 게 껍데기 3개인 것보다 크겠죠. 이런 거 일단 알 수가 있을 것 같고 알루미늄은 요 옆에 좀 있겠지 뭘. 마그네슘 옆에. X, Y, Z.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문제에 나왔다. 뭐 해야 되냐?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을 찾으시면 돼요.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을 찾으면 뭘 알 수 있냐면 원자과 전자의 개수를 알 수 있습니다. 18족을 제외하고 원자과 전자는 족의 1의 자리 숫자잖아요. Z에서 A 1817, 2745 근데 막 11,578이 됐어. 누가 봐도 여기서 엄청 증가했어. 그럼 Z는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예요? 3개였던 거야. 3개가 제일 마지막 껍데기에 있어가지고 날렸거든? 근데 네 번째 전자를 내가 떼려고 하니까 더 안정한 안쪽 껍질을 건드려야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최외곽에 있었던 원자과 전자는 몇 개였다? 3개였다. 아, Z가 그렇다면 13족 원소인 누구? 알루미늄이구나.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럼 X랑 Y가 각각 나트륨이랑 칼륨 중에 하나씩을 차지하면 되겠죠. 이온화 에너지는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작아집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전자가 구속력이 작아요. 그러니까 내가 힘을 조금만 줘도 전자를 뗄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고요. 따라서 칼륨이 나트륨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습니다. 제일 이온화 에너지 비교했을 때. 그럼 X가 칼륨이고 Y가 이거보단 크니까 나트륨이 되겠구나. 자, 다 했습니다. 기억번부터 X는 원자과 전자가 1개이다. X가 누구였죠? 원자과 전자 1개 맞죠? 1족이니까 기억은 맞고. 니은번. Y가 칼륨이냐? 아니요.
Y는 둘 중에 하나이긴 했는데요. 칼륨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를 비교했을 때 이거보단 나트륨이 더 크기 때문에 Y는 나트륨이다 라고 해주셔야 되겠고요. 디귿번에 A는 496보다 크다. A는 496보다 크다. 여기 이거랑 요거를 비교하래요. 나트륨이랑 알루미늄은 여기 만약 2족이 있었다라고 치면은 2족이랑 13족에서 제1 이온화 에너지 예외 꺾이는 건데 1족이랑 13족이니까 예외 아니잖아. 그럼 같은 주기에선 번호가 클수록 전자 떼기 힘든 거니까 나트륨보다 알루미늄이 더 떼기 힘들어요. 그렇다면 A는 496보단 크겠지. 그래서 디귿번이 맞는 설명이 됩니다.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뭐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에서 나올 게 나왔습니다. 잘 봐주시고요. 급격하게 증가하는 부분을 찾는 것이 일단 급선무다 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번째 페이지, 대망의 네 번째 페이지입니다. 18번 문제, 산화환원 관련된 문제 나왔고요. 계속해서 개수 혹은 원자의 개수 맞추는 거는 출제될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그냥 시간이 만약 좀 많이 남았다라고 치면은 미정계수법 쓰셔가지고 푸시면 됩니다. 혹은 산화수법으로 푸시면 되겠죠. 뭐 어떻게 해야든 지금은 상관은 없어요. 산화수법이 그럼 뭐냐?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납니다. 즉 증가한 산화수의 총합은 어떤 원소의 감소한 산화수의 총합과 같아야 돼요. 산화수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산화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산화수가 감소한다라는 것이 환원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둘의 변화가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 Fe의 2 플러스, Fe가 산화수가 플러스 2죠. 그냥 이온의 전화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산소가 마이너스 2거든. 이거 산수 잘해야 된다. 마이너스 2짜리 7개랑 크로뮴 몇인지 모르겠는데 2개 합쳐가지고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러면 크로뮴 하나당 플러스 6이면 되죠. H는 뭐 플러스 1인 것이고 Fe가 플러스 3이 됐어요. 그럼 플러스 3이 됐네. 그 다음에 Cr이 3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 3이 됐네요. H랑 O는 안 변해서 안 쓸라 했는데 그냥 쓸게요. H 플러스 1이고 산소가 마이너스 2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변화한 것만 빨간색으로 남겨두면 누구? Fe랑 Fe 변했죠? 그 다음에 크로뮴 변했어요. Cr. 어떻게 변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e가 2에서 3으로 1이 증가했어요. 그 주의해야 될 거. 실제적으로 총 몇이 증가할 건가요? 한 걸까요? Fe가 몇 개 있냐면 6개 있어. 그러면 몇 증가한 거냐면 6 증가한 거야. 그럼 얼만큼 감소해야 돼요? 다른 원소에서 6이 감소해야 되겠죠. 어디가 지금 감소했냐면 크로뮴이 6에서 3 감소했어. 근데 실제로는 몇이 감소해야 된다고? 얘랑 똑같아야 되니까 6이 감소해야 돼. 보니까 크로뮴이 지금 몇 개 있냐면 여기 봐봐. 2개 있지. 그럼 진짜 실제로 2A개지만 실제로 2개가 있으면 6 증가, 6 감소가 정확하게 맞춰진다는 거예요. 아, 크로뮴이 2개구나. A는 그냥 1인 거지 뭘. 그죠? 그 다음에 C는요. 여기 앞에 2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어디까지 구했냐면 A 구했고요. C 구했습니다. 나머지는 B만 구하면 돼요. B랑 D도 있네. O의 개수는, 산소의 개수는 H2O로 맞추시면 돼요. 그 다음에 H의 개수는 다 하고 나서 H 플러스로 맞추시면 됩니다. 그럼 우선 O의 개수를 맞춰볼게요. 산소가 1 곱하기 7이니까 7개죠. 그럼 오른쪽에도 7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 있잖아. 그러면 D에 몇이 들어가면 돼요? 7 들어가면 되죠. 7 곱하기 1에서 7개. H가 몇 개 됐습니까? 여기 H 없고요. H 없고요. H가 2 곱하기 7이니까 14개 됐어. 원래도 14개가 있었겠죠? 여기에 14개. 그럼 B에 14를 쓰면 돼요. A는 1, B는 14, 그 다음에 C는 2, D는 7이 됩니다. 이렇게. 아니면 처음부터 Fe의 개수, Cr의 개수, O의 개수, H의 개수 두고요. 개수로 해가지고 방정식 푸셔도 상관없어요. 자, 기억번부터. Fe 플러스는 산화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을 우리는 산화 반응이라고 하죠. 기억번 정답이고요. 니은번에 Cr2O7E-에서 크로뮴의 산화수는 플러스 7? 아니죠. 플러스 6이잖아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그다음 디귿번 A 더하기 B는 15다. A 더하기 B는 15다.
정답입니다. 정답은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반응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충분히. 네, 산화수법을 이용하는 방법들을 여러 번 연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18번 해결했고요. 19번. 그래도 이 전체적인 문제 중에서 그래도 난도가 좀 있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과 양적 관계. 양적 관계 문제가 만약에 많이 출제가 된다면 뭐 많아봤자 2개를 넘을 순 없지만 기체 첨가 유형 혹은 기체 혼합 유형 그 2개가 같이 나온 경우는 사실 없었지만 2개가 같이 나올 수도 있고 혹은 지금처럼 혼합 유형이 나올 수 있고요. 3월학평처럼 첨가 유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얘는 지금 A랑 B를 같이 넣었잖아. 이거 혼합한 거예요. 혼합 기체 유형에서는 혼합 기체 수능 개념부터 제가 차근차근 늘 강조하던 게 이거거든요. 유형별로 풀 때 이러한 유형인 걸 내가 알았으면 이러한 유형에선 반드시 어떠한 핵심 개념을 이용해야 되는지 그거를 학습하는 게 키포인트예요. 혼합 교체 유형에서는 일단 나는 뭘 무조건 해야 되느냐 그 반응에서 모자란 애를 찾아야 돼요. 한계 반응. 이제 한계 반응 뭔지 알죠?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만약에 물을 만드는 반응이 있었다고 치면 얘네는 한 개가 만나서 하나가 만들어져요. 수용액에 H 플러스가 100개 있었어. 근데 OH가 꼴랑 하나밖에 없대. 그럼 물은 몇 개 만들어지죠? 하나 만들어요. 모자란 애가 전체 양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런 모자란 애는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됐고. 그 다음에 또 뭐를 봐야 되느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고 전체가 다 기체라고 친다면 델타 N 이게 차이를 얘기해요. 반응 전에 전체 기체의 몰수 이건 N은 몰수고 혹은 델타 V 이건 볼륨이니까 부피를 얘기하는 것이겠죠. 이건 비례해요. 반응에 참여한 애들의 양에 비례해요. 2배만큼 더 반응했다면 몰수의 차이도 2배만큼 더 크게 나는 것이고요. 절반만큼 반응했다면 몰수의 차이도 절반만큼 차이가 난다라는 뜻입니다. 이 2가지를 꼭 적용을 한다라는 사실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요. 문제 출발할게요. 19번에선 지금 현재 이런 반응식이 주어져 있어요. C. 그래도 되게 고마워. 왜냐하면 2개나 줬어요. A 앞에 있는 개수도 1이고요. C 앞에 있는 개수도 1이거든요. 그럼 B 한 개만 구하면 돼요. 보통 막 2개 안 줘가지고 시간 오래 걸리는데 얘는 그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실린더에서 반응을 완결시킨 그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온도와 압력 일정하고요. 일단 보는 거야. 반응 전에 A 질량 21 썼대. B의 질량 얼마인지 모르는데 우리 구해야 되겠지 뭘. 합쳐가지고 전체 기체의 부피가 5V였대요. 반응 전이기 때문에 여기는 누군 없어? C는 아직 없는 거야. 이거 2개의 부피를 합쳐서 5V였다는 뜻이고요. 반응 후 누군가 하나는 다 반응했을 것이고 누구는 뭐 남았겠죠? 한계 반응물을 찾는다라고 치면 생성물인 C가 8g이 생겼대요. 그런가 봐. 그 다음에 전체 기체의 부피는 몇으로 뭐 변했겠지. 그 다음에 실험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14, B가 X만큼 반응을 내가 시켰어. 아직은 그냥 넣은 거예요. 넣었을 때 전체 기체의 반응 전 부피는 10V였대. 반응 후에 C가 16g 생겼고요. 전체 기체의 부피가 6V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는 어느 숫자에 지금 눈이 가 있어야 되느냐? 일단은 이렇게 생성된 C가 몇 배만큼 차이 나죠? 2배만큼. 실험 2에서 C가 몇 배만 더 만들어졌어? 2배 더 만들어졌어. 어떻게 해야 2배를 더 만들 수 있지? 실제로 내가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한 양이 2배만큼 더 크면 2배만큼의 생성물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실험 1에서 반응에 참여한 A의 질량과 혹은 몰수, B의 질량 혹은 몰수가 실험 2가 실험 1의 몇 배였다는 거야? 2배였다는 거야. 생성된 C가 2배잖아요. 됐죠? 우리 지금 뭐 얘기한 거냐면 생성된 C가 2배라는 것으로부터 실험 2가 실험 1보다 2배씩만큼 더 많이 반응했다라는 거 하나 잡아낸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거 할 거야. 델타. 차이도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10V에서 6V 됐거든요. 얼만큼 감소? 4 감소.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실험 2는 실험 1보다 몇 배만큼 더 반응했다고? 2배만큼 더 반응했다고. 그렇다면 실험 1에서의 변화량은 몇이 돼야 돼요? 2가 돼야죠. 이거의 절반만큼만 반응했으니까. 여기는 지금 5에서 2를 뺀 3V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여기를 뭐 그냥 5M몰, 10M몰 이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야죠. 뭐? 한계 반응물 찾기 할 거예요. 그럼 가정을 해야지.
1번 반응과 2번 반응에서 만약에 1번 반응에서 A가 한계 반응물이라면 A가 한이라면 말이 되겠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말 안 돼. 왜? 실험 2는 실험 1보다 2배만큼 더 반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실험 1에서 이 21 자체가 모자란 양에 속했다면 실험 2에서는 2배만큼 더 반응해야 되니까 42가 반응해야 되잖아. 근데 애초에 14밖에 없어. 즉 실험 1에서는 누가 한계 반응물이다? A가 아니고 B가 한계 반응물이다. 여기가 한이에요. 결정했어요. 21은 얼만큼 반응하고 남겠죠. 그다음에 실험 2로 갑니다. 실험 2에서는 한계 반응물이 누가 되겠는가? 만약에 B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치면 과연 말이 되겠는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B가 한계 반응물이래. 일단 A는 이미 결정이 났어. 얼만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얘는 다 반응해가지고 마이너스 다 반응해가지고 빵 되는 거야. 그지? 그리고 난 알고 있는 사실이 뭐냐면 얘를 한계 반응물로 잡았고 이거를 만약에 똑같이 한계 반응물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떠한 관계식이 성립을 하느냐? 원래 있었던 거 다 반응해서 빵 됐고 이 양보다 2배만큼 더 반응해서 0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초에 여기에 있던 양이랑 여기에 있던 양이 몇 배만큼 차이가 난다? 2배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야. 근데 여기까지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가 안 되잖아. 이 중에 얼마가 남을 거고 이 중에 얼마가 남을 건데 얘가 2배만큼 더 반응을 한다며. 근데 어떻게 그 합이 2배가 될 수가 있겠니? 절대 2배가 될 수 없겠죠. 여기는 A가 3분의 2만큼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반응에선 B가 한계 반응물이 아니고 A가 한계 반응물임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A가 한이야. A 한. 한계 반응물은 다 반응해서 빵 된다. 이 뜻이에요. 14만큼 반응해서 0 된다. 자, 그럼 이제 됐어.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많은 유형을 문제를 풀고 정리했을 때 썼던 화학의 기본 법칙들을 적용하면 됩니다. 제일 기본이 뭐야? 질량이 보존된다라는 거 있죠? 이것저것 내가 만들 때 엄한 질량을 합치는 게 아니고 지지고 볶고 한 대로 생기는 거야. 혹은 일정한 성분비를 갖는 거야. 이런 것들. 실험 2번에서 14g의 A와 그 다음에 B를 얼만큼인지 모르겠지만 Xg을 가지고 내가 C를 만들었거든요. 생성된 C가 몇인데요? 16이래요. 그러면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이 Xg, 저게 한계 반응물이 아니니까 실험 2에서 반응한 B, 이거 한 게 16g이래요. 그럼 실험 2에서는 몇 g의 B가 반응에 참여한 거죠? 2g의 B가 반응에 참여한 것이죠. 이 중에서 2g이 반응에 참여한 거야. 그 다음부터는 우리 잘 아는 거 있죠? 이제 저는 이렇게 쓸게요. A, 직접 쓸까? A, B, C가 이렇게 있으면 반응에 참여한 질량의 B입니다. 14 반응했고요. 2 반응했고요. 16 생겼어요. 14대 2대 16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몰수는 개수비가 몰수비를 얘기하는 거니까 반응 몰비죠. 1대 B대 1입니다. 1대 B대 1. 그럼 분자량의 B는 14대 B분의 2대 16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적용했어요. 지우고. 근데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느냐? 당연히 분자량이랑 그 다음에 B를 구해내야 되겠죠. 지금 현재 21g, 그 다음에 얼마인지 몰라. 그 다음에 5V의 합이. 그럼 일단 실험 1과 실험 2에 대해서 식을 쓰긴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처음에 21g 있었고 몇인지 모르니까 잠깐 냅둘게요.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한계 반응물이 B였기 때문에 B 일단 놔두고 여기 A가 남아있을 거고 C가 8g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알아. 뭐 아냐면 14대 2대 16의 질량 B로 반응에 참여한대. 그럼 얘가 7g 반응할 때 얘가 14대 2니까 얘가 1g 반응할 것이고 얘가 8g 생긴다는 뜻이잖아. 근데 B가 한계 반응물이라면서요. 그럼 여기 빨간색으로 쳐진 여기 몇 그램 있어야 되니? 1g 있어야 돼. 여기가 실제로 1g 있었던 거야. 1g. 여기가 한계였고. 그리고 얘는 1g이 다 반응해서 빵이 된다는 거죠. 잘 보세요. 첫 번째 실험이랑 두 번째 실험을 비교했을 때는 두 번째 실험이 첫 번째 실험보다 몇 배만큼 더 반응한다고? 2배만큼 더 반응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1만큼 반응해서 0이 됐고 얘는 이 중에 2만큼 반응에 참여한다라고 했습니다. 1만큼 반응하고 2만큼 반응에 참여한다.
그럼 여기서 절반만큼 반응에 참여한다라고 치면 21 중에서 14의 절반이 몇이야? 7만큼 반응을 하고 14가 남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몇 대 몇으로 지금 몇 대 몇 대 몇의 비율로 반응을 한다라고 내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냐면 A랑 C 앞의 개수가 어차피 지금 1이고 1, 똑같이 1몰 1몰, 만약에 제가 1몰이라고 친다면 1대1로 표현이 되어 있고 반응에 참여하는 질량비가 7대8이라고 나와 있으니 이 7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A 1몰 혹은 A N몰에 대해 쓰고 있는 그런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8, 이것도 똑같이 1대1이니까 이게 C N몰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이겠죠? 일단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 A 일단 나 계산 편하게 하려고 7g N몰, 이거 왜 똑같은지 아시겠죠? 다 똑같이 1몰 1몰, C 8g을 N몰이라고 지금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봐봐. 여기 7g이 N이면 21은 몇 N? 3N. 그리고 여기서 빼면은 14가 남는데 14는 몇 N이야? 2N이야. 근데 우리 아까 표에 뭐가 있었냐면 전체 기체의 부피가 5V. 근데 V랑 N은 비례한다고 했었죠. V랑 N은 일정한 온도, 일정한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이걸 뭐 5N, 뭐 10N 이렇게 잡고 생각해도 되는 거잖아. 반응 전에 총 5N이래. 3N이랑 이게 몇 N이면 돼요? 2N이면 되죠. 그럼 총 5N이 될 것이고요. 8g이 생성이 됐으니까 8g 지금 N이라고 잡았죠? 좀 간편하게 풀려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럼 나는 B 몇 그램, 1g이 2N이구나 라는 사실을 일단 잡아낼 수가 있어요. 똑같이 한 번 더 쓰면 되겠습니다. 실험 2에 대해서. 실험 2 그러면 A 더하기 BB가 1C가 되는 과정에서요. 14X 이렇게. 근데 A가 한 개 반응물이었으니까 14 반응했고 얘 2 반응했고 16 생겼었어요. 여기 0, 그 다음에 X-2, 16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몇 N이었지? 2N이었어. 그 다음에 여기가 몇 N이죠? 8g이 N이니까 여기가 2N이에요. 그럼 나는 일단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처음에 10V 혹은 10N이래. 2N이랑 몇 N이랑 해야 되죠? 8N이랑 해야지만 총 10N이 되는 것이죠. 아까 전에 얼만큼이 1g이 2N이었다? 그럼 8N 되려면 X 몇 g이어야 돼? 4g이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이 몇 번에 있었냐면 2번에 있었어요. X는 4g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연립방정식 해가지고 푸셔도 상관없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응량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19번 문제 해결했고요. 마지막 20번, 대망의 20번 문제. 용액의 몰농도랑 그 다음에 중화반응, 양적관계랑 같이 이용하는 문제였는데 이거는 양적인 어떤 관계 비교만 잘하면 풀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적고는 갈게요. 몰수를 구할 때는 용액의 몰농도에다가 부피를 곱한다. 용질의 몰수를 구할 때는 A 몰농도짜리 NaOH 20ml를 똑같이 다 넣었어요.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차이는 뭐냐면 1 몰농도짜리 HNa를 4ml, 이거 4ml 넣은 거, 그 다음에 Yml 넣은 거, 20ml 추가로 넣은 거. 그러니까 20 더하기 40 됐고 Y에다가 20 더하니까 20 더하기 Y 부피가 됐고 24, 20에다 4 더했으니까 23ml가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상태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혼합용액 속의 이온 X의 몰농도랑 전체 부피래요. X가 누군지부터 구해야 되겠죠. X로 가능한 거는 일단 여기서 존재할 수 있는 이온의 종류라면은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H 플러스, A의 N 마이너스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NaOH는 요 20ml 말고는 더 안 넣었지. 그지? 그럼 구경꾼 이온인 Na 플러스의 개수 혹은 몰수는 여기나 똑같아야 돼요. 개수가. 개수 어떻게 구한다고요? 몰농도에다가 부피 곱한다고요. 72죠. 72. 여기 해봐. 1 곱하기 4는? 40이네. 왜 달라? X가 NA가 아니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나트륨은 쭉 지워지고 그 다음에 H 플러스랑 A 마이너스도 비교를 한번 해보면 1번이랑 3번을 놓고 비교를 할게요. 지금 4ml 넣었고요. 무려 20을 넣었어요. 20을 넣었어. 그러면 들어가는 구경꾼 이온인 A의 N-의 몰수는 1번이랑 3번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많아야 돼? 얘가 더 많아야 돼. 근데 얘는 40이고 쟤는 72래. 안 되죠. 얘도 땡. H 플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중화반응하고도 얘는 더 많이 존재하고 있을 건데요. 지금 더 적게끔 계산이 되기 때문에 얘는 틀렸습니다. 하나 남았네요. X 이온은 바로 OH-라고 하는 수산화 이온이었다라는 거. 자, 그럼 이제 뭐 할까? 기억번부터. X는 Na 플러스다. 기억 틀렸네. 그다음 니은번. A는 4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A가 4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A몰 농도짜리 NaOH가 20ml 있다. 그러면 몰 농도에다가 부피 곱하면 뭐라고요? Na 플러스 혹은 OH 마이너스의 개수라고요. A 곱하기 20이면 20A개. 이게 OH 마이너스의 밀리몰수겠죠? 전 밀리리터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HNA라고 하는 얘는 1몰 농도짜리예요. 자, 이 안에는 4mm부터 할게요. 4mm 안에는 몰 농도에다 부피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몰수가 나온다고요. H 플러스랑 A의 N-가 A의 N- 이거 한 덩어리 녹았을 때 하나 나오는 거니까 1이니까 여기에 4개. 1 곱하기 4는 4mm몰. 주의해야 될 거는 H 플러스는 이거 한 덩어리 완전히 이온화하면 N개 나와요. 그럼 4N개. H 플러스가 4N개란 뜻이야. 4N개. 자, 그 다음에 3mm일 때 그런 것이고 20mm일 때는 20으로만 고치면 되지 뭘. 여기 20, N, 여기 20. 요래 되겠죠. 그다음에 Y일 때는 YN이랑 그다음에 Y라고 써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현재 여기에서의 OH-의 개수 72mm몰이었죠? 곱하면. 그다음에 1 곱하기 40이니까 40mm몰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됐냐는 거죠. 왜 그러느냐. 처음에 20A는 공통이에요. 여기나 저기나 저기나 공통인데요. OH-가 남았다라는 것으로 보아 염기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20A 과량으로 있었던 OH-가 누구랑 중화 반응을 할 것이야? H 플러스랑 중화 반응을 1대1로 할 거야. 지금 4mm를 넣었을 때는 4N개의 H 플러스. OH의 개수가 줄었겠죠. 줄어서 몇이 됐대? 40이 됐대. 식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식을 쓸 수 있냐면 저기 있구나. 40이 됐대요. 20A에서 4N. 이게 아니죠. 여기에다 넣어서 지금 72가 된 것이죠. 이 20A개가 있었는데 4N개가 다 반응을 해가지고 72mm몰이 남았대요. OH가. 3번에 대해서 식을 하나 더 써볼게요. 과량으로 있었던 OH-가 누구랑? H 플러스랑 1대1로 만났어요. 그러고 OH가 줄었어요. 몇 개로? 40개로 줄었어요. 식 2개, 미지수 2개야. 연립하면 되겠죠. 연립해 봅시다. 뺄게요. 빼게 되면 16N이 32. 따라서 N은 2고 A는 4야. 니은번 A는 4다. 정답이고요. 디귿번에 Y는 10이네요. Y에 대해서 제가 아까 여기다 안 썼으니까 Y ml에는 H, YN개, A의 N-Y개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치, 요거. 두 번째 거 가면 되지. 몰 농도에다가 20 더하기 Y. 이게 남아있는 OH-의 개수잖아요. 처음에 20A개에서 얼만큼 YN개가 반응해가지고 이렇게 됐대. 근데 우리 아까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A가 4였어요. A가 4입니다. N은 2입니다. 식 한 번 더 정리하면 40 더하기 2Y가 80-2Y가 됩니다. 따라서 4Y는 40. Y는 정확하게 10이 되겠죠. 정답은 니은 디귿해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문제치고 이게 다 액성이 어차피 똑같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게 우리가 경우의 수를 뭐 예측한다든지 조건의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펼쳐놓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든지 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꼭 잘 봐두셔야 되는 눈여겨볼 만한 그런 문항이 되겠어요. 자, 마지막 20번까지 풀이를 해봤습니다. 이번에 4월 합평에서는 뭐 엄청 신유형이라든지 뭐 엄청 어려운 문제는 사실 없는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만큼 평소에 내가 많이 풀어봄직한 문제가 나왔다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하면 기본적으로 꼭 맞춰야 되는 문제는 무조건 100% 맞출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다는 거, 되게 좋은 연습 문제가 된다라는 생각으로요. 하나하나 꼼꼼하게 복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진짜 건강 너무너무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 흔들리고 되게 힘든 이 불안한 상황에서도요. 자기 할 일을 꿋꿋하게 해나가는 우리 친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선생님과는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